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대 최고로 멋진 싱글맘입니다. 저의 길지 않았던, 예쁘지만은 않았던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도 지금의 행복한 마음을 담아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나왔어요. 신촌에 있는 와이대라고 하면 어딘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고졸이고 이마저도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땄어요. 사실 저도 평범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았고 그나마 조금 나은 성적을 유지하던 정시에 올인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수능 공부량이 엄청 방대하다 보니 이미 등급이 낮게 나오는 내신은 버린다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설득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공부해보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를 심하게 하셨지만 제가 세운 계획에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막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학교를 나와 처음엔 그럭저럭 혼자 공부할 만했어요. 그렇게 검정고시는 어렵지 않게 바로 합격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한 해를 벌었다고 여기면서 정시 준비에 열을 올렸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도배일과 화장실 타일을 붙이는 일을 하시느라 새벽 일찍 집을 나서는 분들이셨고 꼭 가야 하는 학교의 강제성이 없어지니 수험 생활을 알차게 보내기 힘들어졌습니다. 빠듯한 형편에 대형 입시학원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그렇게 친구들은 2학년인 해에 1살 위 언니 오빠들과 치른 첫 수능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한 해 더 친구들이 수능을 보는 해에 도전했지만 역시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깟 수능 대수도 아니고 지방 대학이라도 갔어야 하나 싶지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 인생 계획이 다 틀어진 것 같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공부와 멀어지고 제 힘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과는 일하면서 만났습니다. 저는 유명 대학가 특유의 발랄하고 젊은 분위기가 좋아 주로 대학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처음엔 대학로 유명 꽃 이름이 붙은 스터디 카페에서 일했고 홍대 앞에서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오래 일했어요. 대학은 못 갔지만 그냥 또래 사람들을 보며 얻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 손 내미질 않고 나름의 길을 찾고 있다고 믿었죠. 그러다가 신촌 M 햄버거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 신촌역 초입에 있던 곳이요.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당시 점심 식사 세트는 할인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군에서 제대하고 곧장 복학한 남편은 당시에 친구들과 식사하러 자주 들렀어요. 저야 주문받고 음식 내어주는 일이 전부인데다가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정신이 없었죠. 기억에 남을 만한 손님은 없었어요. 워낙 바쁘니까 눈 마주치는 새도 잘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규칙적인 시간에 들렀고 제가 인상이 많이 남았대요. 나중에 말해주기를 항상 저랑 눈이 마주쳤고 제가 남편을 볼 때면 눈웃음을 지었대요. 물론 제 기억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서비스업이었으니까 잘 웃었겠죠 뭐. 여튼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저에게 햄버거 주문 후 쪽지를 주었어요. 초콜릿과 함께요. 이미 종강하고 방학이 되었는데 원래 학교에 나올 생각이 없었지만 절 보러 신촌에 나온다면서요. 업무가 끝나는 시간에 신촌역 4번 출구 앞에 서 있을 테니 찾아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마음을 접겠다고요. 전 처음 있는 일에 어리둥절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일하는 내내 이미 남자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죠. 오후 7시 일을 마치고 지하철역 앞으로 나가봤어요. 얼굴엔 작은 미소도 흘리지 않았어요. 기분이 정말 좋았지만 칠렐레 팔렐레 하는 느낌은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껏 도도한 척하면서 주변을 살짝 두리번거리는데 쪽지를 줬던 남자가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나와줘서 고맙다며 꽃다발도 주고요. 저는 수줍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꽃을 받고 신촌을 걸어갔습니다. 과잠을 입고 있던 남편이 저의 소속 대학을 묻는 말에 그냥 둘러댈까 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공부를 더 해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일하면서 사회에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대학 가는 게 이렇게 흔한 시대에 저에 대한 호감이 사라지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고마울 뿐이었죠. 명문대 남자친구라니 주변에 자랑도 많이 했고요. 연애하면서 남편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었고 더 깊은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늘 저에게 학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다독여 주었어요. 남편의 말에 힘입어 저는 책도 많이 읽고 늘 뭔가를 배웠어요. 학벌 콤플렉스가 있던 저는 이런 남편을 우러러봤고 동경을 한 것 같아요. 왜 일반인들이 연예인 좋아하고 아이돌을 좋아하잖아요? 제겐 남편이 연예인이었고 아이돌이었어요. 남편도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렇게 지식인인 대학생 남편과 만나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딱히 결혼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들어보았는데 저희 집이 만만해서 저랑 결혼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여자네 집이 너무 잘 나가고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당신 아들이 길을 못 편다는 이유였어요. 기에 눌려 큰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저같이 보잘것없는 집안과 결혼을 시켜야 편하게 산다고 했다는 거예요. 기분은 나빴지만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 집안에 딱히 내세울 게 없었고 저는 그 흔한 대학 졸업장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하나도 꿀릴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건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본인들 노후 대책으로 지방 소도시에 빌라를 지으셨고 거기에서 세를 받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4층에 부모님 사시는 데를 제외하고 월에 한 500만 원 정도 세를 받고 있어요. 평생 소위 말하는 현장 노가다를 뛰며 버신 돈을 차곡차곡 모아 그렇게 자리를 잡으신 부모님을 저는 참 존경해 왔어요. 저는 그렇게 살라면 못 살 겁니다. 저희 자매에게 형편이 어렵다는 티도 내지 않으시고 여행도 한번 편히 못 다니시면서 모은 귀한 재산이었어요. 이러한 부모님 덕분에 그나마 제가 시댁에서 당당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군대 간 기간을 제외하고 대학을 7년 동안 다녔는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 졸업을 했어요. 결혼하고 가정이 있어야 맘 잡고 취업을 하든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마지막 한 학기가 남은 시점에 일단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졸업까지 했는데도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취직은 무조건 대기업 아니면 하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상반기에 떨어지면 5개월 정도 기다렸다 하반기에 이력서를 넣고 하반기에 떨어지면 또 5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 내년을 바라보는 상황이었어요. 남편 말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본인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취준생으로 있었어요. 말이 취준생이지 백수나 다름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 딱히 돈을 벌거나 어떤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선배 중 영어 학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학원에 나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라도 강의를 해보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 선배 앞에선 너무 감사하다, 선배님밖에 없다 라고 고마워하고 거짓말로 제가 하던 일이 있으니 그 일이 마무리되면 나가겠다라고 해놓곤 뒤에선 저에게 그 자식 나를 뭘로 보고 동네 변두리 학원에서 강의를 하라는 거야? 내가 우습나? 진짜 학원을 차렸으면 내가 차려서 원장 노릇을 했지. 뭐? 강의를 하라고? 능력도 없는 놈이 감히 나한테 그딴 말을 짓거려? 라며 선배 욕을 엄청 했어요. 결혼 전 남편은 나만의 연예인이고 아이돌이고 온 세상 우주였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그런 환상이 다 깨졌고 진짜 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현실과 직면하게 된 거예요. 당시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 보습학원에서 채점일을 도우며 간단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일을 구할 때마다 고졸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제한적이었어요. 사실 채용할 때 보면 서비스업은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상관없었지만 다른 업계는 최소 전문 대졸 이상이라는 글이 따라오곤 했어요. 그렇게 백수인 남편을 대신해 돈을 벌어 모든 생활비를 제가 다 내야 했어요. 그때는 시댁에서 전세 구할 돈도 안 보태주어서 월세집에 살고 있었는데 월세며 공과금이며 보험, 핸드폰 비용, 생활비, 카드값 등등 매달이 마이너스였어요. 결국 보습학원 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다시 어릴 적 하던 서비스업 쪽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는 시급 단가가 높은 고깃집 서빙을 하고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고요. 때때로 부업 형식으로 가정집 청소일도 했어요. 청소일은 인력소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주말에 짬을 내어 하곤 했습니다. 손에 물 마를 일이 없이 일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난 할 수 있다를 수없이 되뇌며 애써 저를 다독이고 위로했어요. 사실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느낌이었죠. 명문대랍시고 쓸데없는 똥자존심만 세우고 현실에 타협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향만 쫓는 남편 목까지 채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욕도 못하겠고 이따금씩 답답할 때면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흠씬 남편 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한 번은 이 백수 남편이 저 몰래 사고를 친 적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2억이 넘는 사채를 끌어다 쓴 거예요. 사채하는 사람들 참 웃기더라고요. 아무리 이자를 불리고 싶어도 그렇지 백수인데 신용 상태도 점검하지 않고 무슨 돈을 그렇게 빌려주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 사채업자들은 남편 선에서 돈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결국 저희 집은 물론 제 직장까지 찾아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돈을 안 갚으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남편의 신변에 위험이 가해질 것 같았거든요. 시댁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본인들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이 이번에 돈을 얼마나 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얼마길래 이 난리니? 남자가 그 투자도 해보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한 푼도 안 벌면서 사채를 끌어다 썼다고요. 무려 2억이나요. 그래, 2억? 어머, 미쳤나 봐. 아유, 몰라 얘. 아니, 부부가 빌린 돈을 왜 나한테 달라는지 모르겠네. 너희가 친 빚은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님, 그이 저 모르게 빌린 돈이에요. 제가 여기저기 일한다지만 그 큰 돈을 언제 어떻게 다 갚아요. 혼자 빌렸다고요. 저랑 상의도 안 했어요. 그렇게 큰 돈을 대출받아서 그것도 사채로 부동산 투자나 하고 있을 줄 몰랐다고요. 당장 원금 일부라도 안 주면 정말 콩팥 떼어갈 것 같다고요. 아유, 모른다고 글쎄. 우린 뭐 돈이 있니? 이 떡집 하면서 한 달에 뭐 얼마나 남는다고. 우리 생활비 하기도 빠듯하다 얘. 아버님, 어머님, 그래도 부모한테 그렇게 쉽게 돈 벌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네 남편도 잘해보려고 투자한 거겠지. 똑똑한 아이니까. 남자가 그 정도 배포도 있어야 한다. 이번에 좀 실수한 거 가지고 괜히 남편 기죽이지 말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완강하게 지원을 거부하시는 시부모님 말씀에 그냥 돌아섰습니다. 제 수중에 모아둔 돈이 고작 8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저는 친정에 갔다가 엄마가 헬쑥해진 절 보고 무슨 일 있냐며 추궁했고 결국 이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얼마길래 그래? 엄마, 무려 2억이야, 2억. 당장 너희 남편 오라고 해.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있다고. 저희 부모님은 단단히 화가 나셨죠. 자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고를 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이번에 수익 많이 날 거라고 분위기 탔다고 소개를 받아서요. 책임감 좀 갖고 살게.
이번엔 내가 도와줄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우리가 돈 해줄 테니까 차용증은 쓰게. 나도 이제 자네 믿기 어려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크게 한번 터지면 이 사람 여태 고생시킨 거 다 보상해 주려고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그런 정신으로는 안 되네. 자네 벌써 이런 생활이 몇 년째인가. 한탕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워. 이제 가장으로서 역할을 좀 하게. 백수사위가 돈으로 사고친 걸 알게 된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돈을 해주었어요. 남편은 그 돈을 받으면서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면목 없다고 무릎을 꿇었고, 그 돈은 꼭 갚겠다며 기꺼이 차용증까지 써서 공증까지 받았어요. 그 돈은 당연히 남편이 우리 부모님한테 갚아야 되는 돈이 맞았어요. 그러나 시부모님은 저에게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휴, 사돈도 좀 그러시다. 아니 맞사이고 본인 딸 부부한테 주는 돈인데 그 돈을 꼭 돌려받으셔야겠다고 하시든? 그래. 우리 같으면 차용증 같은 거 써달라고는 안 하지. 이왕 해줄 거면 쿨하게 해주고 꼭 안 받아도 되니 너희 사는데 잘 보태 쓰거라.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부모 자식 간에 웬 차용증이냐? 나중에 언젠가는 물려줄 돈 아닌가? 그러게나 말이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차용증에 사인할 때 마음이 좀 그랬겠어.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고 열이 받아 참다 대판 뒤집어 엎고 나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본인 아들이 와이대 나왔으면 뭐해요. 졸업하고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백수에 사고까지 쳐서 처가에 손 벌리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 부모님이 제가 사고 친 거 수습해 주신 거예요? 결혼 이후에 이 사람 돈 한 푼도 안 벌었어요. 그래놓고 200만 원도 어이없을 건데 지금 2억을 사채로 잃었다고요. 지금 이자가 얼만 줄이나 아세요? 그 정도 금액이 뭐 땅 파면 나오나요? 생각할수록 제가 서운하네요. 제가 말씀 꺼내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면서 아들이 이 난리 쳐놓은 거 눈도 깜짝 안 하시더니 이렇게 마련했으면 차용증이 서운하네 마네 할 게 아니고 저 같으면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하겠어요. 아들 와이대 나왔다고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가셨지. 저희 위해서 저희 친정만큼 지원해준 거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늘 저한테 네가 부족하니 어쩌겠니 이런 말씀이나 하셨잖아요. 요즘 세상에 제가 대학을 안 나왔기로서니 지금 보세요. 누가 사람 노릇하고 사는지. 여태 이 집 가장 저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용돈이며 오실 때마다 제가 장 봐놓는 거 바리바리 싸가실 때 제가 한마디라도 했어요? 얼마 전에 밥솥 고장나서 사놓은 거 그것도 우리 집 밥이 잘 안 된다 한마디 하시고 그냥 택배 상자째로 가져가셨죠? 아휴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양심이란 게 있으시면 지금 그런 말씀은 입으로 뱉을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남편이 누구 닮아 뻔뻔하고 염치가 없나 했더니 두 분 하시는 말씀 들으니 그 이유를 너무 알겠네요. 저는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말 그대로 이판사판이었거든요. 뭐 이런 양심 없는 인간들이 있나 싶었고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더니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댁은 저한테 찍소리도 못했고 제 눈치 보기 바빴어요. 남편도 똑같았어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남편은 보던 TV를 끄고 뛰어와 제 옷과 가방을 받아주었어요. 여보, 왔어? 저녁은? 먹었어. 먹고 왔어? 난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앞으로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알아서 먹어. 나도 알아서 먹고 올게. 당신이 해준 닭도리탕 먹고 싶어서 내가 아까 재료는 사놨는데. 내가 일하고 와서 내내 집에서 노는 남편 저녁 밥상까지 차려야겠어?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애를 보기를 해, 뭘 해.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 같은데 진짜 적당히 해, 적당히. 저는 최소한의 집안일 정도는 하라며 눈치를 줬어요. 그동안은 취업 준비하느라 마음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해서 잔소리도 일절 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치 사고를 친 이후엔 집에 틀어박혀 맨 이상한 꿍꿍이만 만드는구나 싶어서 남편한테 울컥울컥 올라오는 짜증을 부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버님 생신날이었던가? 시댁 행사로 부모님을 뵈러 갈 때도 저는 예전처럼 챙기지 않았어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여보, 아버지 생신인데 선물은 뭐 가져갈까? 이제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좀 챙겨. 나는 우리 부모님 알아서 챙길게. 당신 시간도 많은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시키면 되잖아. 60대 남자 선물 추천 검색해봐. 그 정도는 해라. 저는 늘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생신 당일에도 저는 생신상을 차릴 수 없으니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했고 식당도 남편이 예약해뒀어요. 그동안은 다 제가 해왔던 일이었어요. 벌써 와 있었구나. 네. 저의 짧은 대답에 놀란 시부모님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색해하는 걸 눈치챘지만 저는 아주 약간의 미소 정도만 대답할 뿐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남편이 준비한 선물을 내밀 때 축하드립니다 정도만 말했죠. 마치 이 공간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지루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티를 팍팍 냈어요. 그즈음 남편은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행정고시 준비를 했어요. 그때 남편의 나이가 35살이었는데 남편이 계획서를 써와서 저한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딱 2년간 공부를 해서 바로 시험에 붙을 자신이 있다고 하였어요. 그럼 38살에 5급 공무원이 되는 거니 늦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본인이 전 모르게 몇 개월 공부해서 모의 시험까지 봤는데 성적이 나쁘지 않다면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어차피 남편이 지금 당장 취직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사고만 치고 다니느니 차라리 공부에 매진해서 공무원이라도 되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 테스트해보니 성적도 얼추 나온다는데 딱 2년만 더 고생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자 싶었는데 이렇게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막 임신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백수 남편으로 둘 수는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공무원 준비에 나선 남편은 혼자 작은 방에 들어갈 테니 저한테 밖에서 문을 잠가달라고 했어요. 방 안에는 오직 책상과 의자, 책밖에 없었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다며 요강을 갖다 놓았어요. 순전히 남편의 선택이었고 요구였어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남편 방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넣어주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집에 있으니 문을 잠가 놓지는 않고 자유롭게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 루틴으로 갔어요. 남편은 휴대폰마저 쓰지 않았는데 그래도 급박한 상황에서 휴대폰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휴대폰 대신 공부하는 방에 소형 캠 하나를 설치해 두었어요. 뭐 감시 감독의 목적도 있었고 혹여나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위급 상황의 목적도 있었어요. 저는 출근을 해서도 그 소형캠으로 남편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딴짓은 안 하는지 수시로 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시고 되려 저를 나무라셨죠.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니? 요즘은 수감 생활도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 뉴스 보니까 감옥이 아주 호텔 같더라. 예, 근데 우리 아들은 이게 뭐니? 시어머니 말을 듣고 제가 한 소리 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큰 소리를 쳤어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엄마는 좀 가만히 계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 잡지 마시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 숨도 못 쉬게 몰아세우세요? 제가 간절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남편은 저를 대신해서 꽤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잠도 4시간 정도만 겨우 자면서
남편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고시는 고시인지라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1, 2차에서 떨어질 때도 있었고 3차에서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3차에서 떨어졌을 때는 제가 더 가슴이 미어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하기 싫고 때려치우고 싶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다시 도전을 했고 어느새 나이는 40이 되었어요. 매년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을 때마다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저에게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사실 행정고시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만 26.5세라고 했고 다들 20살 때부터 준비하니 평균 준비 기간이 약 6년에서 7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딱 한 번만 더 시험을 보겠다는 남편을 차마 말리지 못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남편이 행정고시에 합격한 거예요. 물론 남편의 노력 99%의 결과겠지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집안은 그야말로 경사였고 내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결과를 확인하고 저와 남편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야, 나 합격했어. 어머, 여보 정말이야? 여보, 축하해. 매일 작은 방에 갇혀서 고생 많았어. 아니야, 여보. 당신 혼자 아기 키우고 돈 버느라 고생했지. 발표 날 때까지 불안했지. 나 마음 불편할까봐 시험 준비 내내 일하면서 힘든 티도 못 내고. 자기야, 이제 고생 끝이야. 그래, 여보. 우리 이제 아기랑 행복하게 살자. 우리 아기가 몽덩이네. 예쁜 아들도 낳아주고 정말 고마워.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합격했으니까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늦었지만 저 정말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네, 자네도. 축하해. 사실 혼자 돈 벌며 남편 뒷바라지 해주는 것보다 제일 서러웠던 건 혼자 아이 키우고 혼자 애를 낳으러 갔을 때였어요. 그때 생각이 나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출산할 때도 시험 보는 때와 겹쳐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출산을 하고 몸을 풀고 있었거든요. 출산 날도 조리원에 들어가던 날도 다른 아기 엄마들과 다르게 남편의 부재가 느껴져서 가슴 한켠이 아팠어요. 아예 없는 남편은 아니지만 자식이 세상에 나오는 날에도 제 곁에 있어줄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슬펐다고 해야 할까요? 친정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것도 속상하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소식에 이제 살았다. 이 어린 것과 고생 안 해도 된다. 내 남편은 이제 공무원이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아빠로서 이제 든든한 가장 역할을 해내겠구나. 그렇게 무한 긍정의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이혼을 하라며 이혼 서류를 내미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제 5급 공무원 됐고 아예 앞으로 더 크게 될 사람인데 너랑 어울리겠니? 우리 아들이나 우리 다 새 출발해야지.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내 아들 옆에 붙어있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어라. 인생은 원래 40 넘어서부터 시작이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네가 그동안 우리한테 눈치 주고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알아? 아유, 속 시원해. 이혼 서류 던지는 거 내가 매일 꿈을 꿀 정도였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남편이 합격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어린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남편에게 이거 당신 생각이니?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뒤에 서서는 내 생각 아니야. 나도 몰랐던 일이야. 라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던지요. 저는 절대로 이혼을 못하겠다고 빡빡 우겨댔어요. 아니, 이런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딨어요? 저는 이혼은 절대 해줄 수 없다며 계속 버텼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혼이라뇨. 제 애는 무슨 죄예요?
이 사람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한 건 알지만 애가 내일 모레면 유치원에 가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부부를 갈라놓으시려는 거예요? 고생한 건 아니? 아이, 너 눈치 보면서 우리 아들만 지질이 고생했지. 그래도 알아서 다행이네. 제가 눈치를 줘요? 저 사람이 해온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눈치도 아니죠. 어머니, 아이는요? 이혼하면 아이는요? 양육비 주마. 우리 아들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아이야 네가 키우면 되지. 네? 어머니, 맘대로 아들 인생 좌지우지 하려고 들지 마세요. 손주 인생까지 망치지 마시라고요. 내 마음대로라니. 합격하면 그렇게 하기로 다 얘기되어 있었던 거야. 너만 협조하면 된다. 그동안 우리 아들만 고생했냐? 내가 얘 아빠랑 얼마나 네 눈치를 봤는데 돈 꼴랑 그거 얼마 번다고 생색은. 아, 그러셨군요. 아, 네. 그런데 저 이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버텨봐야 소용없다. 그런 줄 알아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결혼 생활이 고작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자그마한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남편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합격 이후에는 집에서도 핸드폰을 끼고 살았던 남편이기에 문득 나라에서 온 중요한 문자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 화면에 뜬 문자를 몰래 봤어요. 그런데 그 문자에 환경미화원 공무원 체력시험 안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거예요. 웬 환경미화원? 영 찜찜하고 쎄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남편이 외출한 날 몰래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쫓아간 곳은 환경미화원 공무원 체력시험이 있는 곳이었고 남편은 마대를 메고 달리기를 하더니 저쪽에 가서는 수화물을 어깨에 메고 던지고 포대를 들고 오래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고 보니 남편 놈이 행정고시에 합격이 된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 공무원 1차, 2차에 합격이 된 거였어요. 그 모습을 확인하고 저는 그날 밤 시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다 불렀어요. 남편까지 집에 오자마자 다 같이 있는 데서 합격자 조회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끝까지 버티면서 둘러댔어요. 왔어? 당신 합격자 조회 좀 해볼래? 나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합격한 거 보여줬었잖아. 조회 기간 다 끝나서 조회 안 돼. 그거 네가 컴퓨터로 조작한 거잖아. 당신 행시 합격 안 했잖아. 내가 다 알아봤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조회해. 시부모님 두 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그 멍해진 얼굴들을 향해 소리쳤죠. 아버님, 어머님, 이 사람 행시 합격자 명단에 없어요. 행시 합격한 사람이 왜 환경미화원 체력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고 있겠어요? 당신 아드님이 체력시험 보고 있는 거 사진으로 다 찍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시부모님 앞에 휙 던지며 제가 그날 오후 몰래 찍어온 사진을 증거로 보여줬어요. 두 분은 몇 장의 사진을 살펴보고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어이없는 현실에 자기 아들을 매섭게 째려보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남편은 행정고시에 붙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환경미화원이라도 돼서 공무원처럼 지내려고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시어머니가 저랑 이혼을 시키려고 하니 남편도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며 모든 걸 실토하였어요. 당장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애는 점점 크고 내가 남편으로든 아빠로든 뭐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죄송해요. 근데 환경미화원 시험도 경쟁률 높은 지역은 50대 1씩이나 한다고. 이 시험도 장난이 아니라고. 그리고 연봉도 얼마나 높은지 알아? 초봉이 300에서 400만 원이라고. 60세까지 정년 보장도 되고 수당도 다 나와.
이 직업도 엄연한 직업이잖아. 공무원이고. 저는 그제야 빚 좋은 개살구가 딱 남편이라는 걸 알고 시어머니가 가져왔던 남편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찾았어요. 그 옆에 제 도장도 찍어 이혼에 동의하겠다고 그만 이혼하자고 했어요. 당신 말대로라면 대기업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랑 대기업에서 청소하는 근로자랑 똑같은 대기업 직원이라는 거네. 논점 흐리지 마. 저는요, 이딴 사람하고 같이 못 삽니다. 사람이 정직하기라도 해야죠. 어떻게 저를 이렇게 기만하고 잔머리를 쓸 수가 있어요?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저 이혼하겠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내가 미안하러 이러면서 열심히 돈 벌어다 줄게. 나는 그저 당신하고 부모님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였어. 어쨌든 좋은 결과 들려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나 저는 이런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요. 처음부터 환경미화원 준비하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제가 아쉽더라도 정신 차리고 노력하는 모습에 인정했을 거예요. 그 시험도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기만합니까? 한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거짓말을 부끄러운 짓인 줄도 모르고 하다뇨. 머리만 똑똑하면 뭐예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은 완전 헛똑똑이 위선자예요. 저희 아들한테 이런 아빠 필요 없습니다. 예. 왜 그러니, 아가? 저기, 저번 날 일은 잊어버려라. 내가 잘못했다.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다는데 왜 그러세요? 저번이랑 너무 다르시네요. 일어나세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내 욕심에 그랬다. 저 녀석은 이혼할 생각 전혀 없었고, 응? 내가 사과하마. 네 상처를 어떻게 보상해주면 되겠니? 어머님,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상처가 보상한다고 나을 수 있을까요? 저 안 살아요. 이렇게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당신네 아들이랑 안 산다고요. 사고 치는 거 수습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이제 하다하다 별 거짓말까지 다 듣고 사네요. 명문대 나온 아들이 행정고시 붙었다고 하니 왜 내가 걸림돌 같아 보이셨어요? 두 분도 이 사람도 이중적인 모습 정말 역겨워요. 그 무릎 꿇은 모습까지도 소름 끼친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여보. 내가 싹싹 빌게.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이혼 생각은 정말 없었고 시간이 좀 흘러서 최종 합격하면 내가 다 말하려고 했어. 당신이 기분 나빠할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이제 일하고 월급 받고 하면 당신은 이해해 줄 테니까 내가 안일하게 생각한 건 맞아. 그러니까 제발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응? 당신 정말 웃긴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 좋은 머리 그렇게 쓰는 거 너무 아깝지 않니? 그래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닌데 내가 행정고시 준비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자꾸 떨어지니까 다른 길을 찾은 것뿐이야. 정말 계속 속이려던 게 아니야. 그래? 내가 이 상황에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주랴? 며느라, 제발 다시 생각해보렴. 얘도 이렇게 필잖니? 됐습니다.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합격하면 바로 헤어지는 걸로 생각하셨다면서요. 합격이고 뭐고 이혼? 하겠습니다. 새 출발 하세요 마음껏. 아들 옆에 붙어서 내가 축내는 것 같았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내 옆에서 내가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먹고 자면서 내 돈 축낸 건 당신 아들이야. 여보, 화 풀어. 미안해, 응? 나 이제 환경미화 일 열심히 할게. 그 입 닫아. 웃기지 마, 당신. 아직 합격한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정신 못 차리고 공무원 된 척을 하니? 애 보기 쪽팔리지도 않니? 그래, 지금 나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우리 애를 생각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하자, 응? 지금까지 당신한테는 그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어. 학교 졸업하고 대기업 준비할 때도 공무원 준비할 때도 큰돈 잃고도 숱하게 많은 기회를 날린 건 당신이야. 나는 줄 만큼 줬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시아버지마저 정말 안 되겠냐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시부모님에게 양육비나 걱정하라고 했어요. 양육비는 본인 입으로 준다고 했으니 양육비는 꼭 달라고 했죠. 그때 저는 녹음까지 다 하고 있어서 그 말이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한테 이제 이 집 며느리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이혼하는 것에 바로 찬성해 주시고 변호사도 선임해 주셨어요. 막상 이혼 조정에 들어가니 시댁에서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소송까지 가야 했어요. 소송에서 승소한 제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 수입이 남편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실질적인 가장으로 인정이 되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남편이야 수입이랄 게 없이 평생 놀고 먹었으니 반박할 내용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결과였죠. 남편과의 이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통신대에 진학해 대학생이 되었어요. 어릴 때 하고 싶었던 유치원 교사에 도전하려고요. 수업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지만 방통대에 오신 분들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초짜인 저는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은 우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죽을 때까지 갚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결국 환경미화 공무원조차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대체 무슨 수로 갚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동네 친구들한테 전해 듣기로는 출퇴근 시간에 오가는 걸 보면 무슨 일을 시작한 것 같다고 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한 짓에 대한 벌을 받는 건지 이전 시부모님이 하던 떡집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다고 해요. 전염병 때문에 손님들 발길이 뜸해진 것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떡집이 있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권리금도 못 받고 내쫓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정말 쌤통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유치하게 초등학생이나 쓸 법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저 저희 아들 양육비나 안 끊기게 전 남편이 하는 일은 계속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록 저는 이혼녀가 되었지만 지금의 저는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어린 저에게 왜 그런 남자가 멋있어 보였니? 왜 그 눈빛에 흔들렸니? 라며 스스로를 원망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후회되는 건 왜 더 일찍 그를 놓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예요.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런 시댁, 그런 남편 곁에서 제 아까운 인생을 날리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혼을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치만 혹시 지금 이 순간 혼자가 되기 무섭다는 단순한 두려움 혹은 경제적인 이유, 주어진 환경 등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여야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옆에서는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도 잊어버리게 되죠. 겁내지 말고 깨어나세요. 괜찮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 분들 보면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 홀로서기에서 더 많은 사랑을 찾아 떠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